첫 순서 바로 시작할게요. 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주사 재평가 언제쯤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NH투자증권의 김동양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켓 리더 주제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이 지속 가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지배구조 관련한 지주사들 소식까지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주사가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 가운데서도 올 들어 상장사들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하면 70%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가는 또 하락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좀 주가 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배경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뭐 자사주가 사실 지난 몇 년을 보면은 해마다 4조 원에서 6조 원의 그 매입이 시장에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장 약세가 심해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좀 많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이벤트가 그러겠지만 자사주 취득이라는 이벤트도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에 따라서 좀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세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수급은 좋게 하지만 반면에 기존 주주나 뭐 차익 매매를 노리는 처분 수요도 늘리는 그런 좀 경향이 있고요. 또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인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소각해서 주가 가치를 좀 높여주는 거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요. 아직까지 소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났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는 규모에 비하면 한 20% 내외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가가 그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소각까지 이어져야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각까지 이어지는 게 아무래도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생겨보고요. 수치로 좀 봤더니 자사주 매입한 기업 수가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5.8% 증가했는데 매입 규모가 71%가량 급증했고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이런 규모 확장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 같은 자사주 매입 규모의 증가세 앞으로도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향후 전망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 작년 생각을 해보면 SK나 LG처럼 이제 큰 대형 지주사들이 3년 내외의 장기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사주 매입은 전반적으로 좀 강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인데요. 사실 연초에 그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 뭐 강제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이제 기업 쪽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 그거를 이제 전부 없애면 어떡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법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2% 금액으로는 3조 원어치를 전부 소각하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물산은 안타깝게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의사결정이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그런 대형 상장사들이 일부 또는 전부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사주 소각이 좀 확산이 된다면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도 좀 더 시장에서 좀 인식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행동주의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사주들도 지주사들도 행동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있더라고요. 트렌드에 합류한다라고 생각하면 지주사들한테 뭐 좋은 건가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트렌드가 사실은 또 위험한 트렌드일 수도 있잖아요. 지주사 입장에서는. 이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뭐 투자자들이 이제 되게 원하시죠. 다음번에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지주사는 결론적으로는 좀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뜯어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낮지가 않고요. 최대 주주 단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들, 주로 이제 친인척들이죠. 합치게 되면 또 여기다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까지 합치게 되면 지배력이 보통 40%는 넘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배력은 상당히 견고하고요. 또 지난 4, 5년 동안 시장 전반적인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주회사들이 앞장서서 배당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행동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한 5, 6년 전에 이제 촉발이 됐던 그런 엘리엇 사태들을 생각을 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레임 자체를 그 해외의 벌처 펀드가 국부를 단기 매매를 통해서 유출한다. 약간 이런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좀 이제 국내 기업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이 행동주의한테는 좀 불리한 그런 구조가 씌워졌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신다는 걸 저희가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평가주 만년이잖아요. 만년 저평가주로 꼽히고 있는 지주사들 언제쯤 재평가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언제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지주회사 밸류에이션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은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 NAV 대비 할인율로 이제 지주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보는데 지금 대형 지주사들의 평균 할인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40% 수준, 반값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을 좀 앞당겨서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할인율이 한 20에서 40% 밴드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제 점점 커지더니 코로나 하락장을 거치면서 이 절대 저평가가 굉장히 고착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 지주회사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도 많이 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강화하고 또 엑시트도 잘하고 했는데 그런 앞장선 지주회사들 주가가 사실은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아쉬운 흐름인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장 자회사들보다 즉 시장보다 앞장서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먼저 어느 정도 수준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 싸지만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4, 5년 전이면 이런 밸류에이션은 집 팔아서 지주회사를 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고 또 주주가치 제고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역량도 되고 그런 의지도 있는 지주회사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이거 잠시 후에 그럼 종목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 물어보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기업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주회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제 양측이 소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그런 현금 흐름이 좋고 주주가치 제고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하는 지주사들 대표적으로 SK나 삼성물산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2.8조 원입니다. 자사주 12.5%를 5년 내에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 약세하고 맞물려서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최대 주주가 재판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을 비롯한 사업들의 실적이 이제 완전히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또 바이오 이런 신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할인율은 당연히 지금 60% 정도 되고 PER 멀티플로도 지금 한 10배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산의 자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산, 삼성물산, SK를 꼽아주셨는데 두 개 중에 하나로 좁혀볼 수는 없을까요? SK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예, SK는 전형적인 투자형 지주회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그리고 적절한 엑싯 엄청나게 잘해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좀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자사주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 대략 2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또 취득한 자사주는 아마도 소각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4% 정도의 기존 자사주도
아마 뭐 일정 부분 소각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 여태까지 해왔던 활동과 맞물려서 시장이 회복이 된다는 전제, 그러니까 자회사들, 텔레콤이나 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자회사들의 주가도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 SK가 좀 시장에서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SK 그리고 삼성물산 애널리스트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여겨볼 만한 매력 있는 지주사를 삼성물산과 SK로 좀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ESG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ESG 하면 지속 가능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떠오르고요. 최근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ESG 경영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 내에서 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나요? 예,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2020년 전후가 ESG 경영이나 투자에서는 사실 좀 피크였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최근 들어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펀드의 수급을 보더라도 그 ESG 공모형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2조 원 규모까지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정체가 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ESG 투자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ESG 그 기업의 ESG 공시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ESG 중에서 G,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이미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공시를 하고 있고 2026년이 되면은 모든 거래소 상장사가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E하고 S에 해당하는 공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약간 홍보성 목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을 하긴 하지만 네.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고요. 의무화는 202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어떤 형태로 공시를 하겠다라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근데 2025년부터 공시를 하려면 기준 연도는 2024년도 그리고 비교 공시를 하려면 2023년 또는 올해네요. 2022년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에는 어떤 양식으로 이런 지속 가능성 관련된 공시를 할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연초에 금융위에서 연간 업무 계획 발표한 거를 보더라도 연내에 그걸 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부터 먼저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한 준비를 올해 이제 바짝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ESG 통합 투자에 어떻게 녹여낼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걸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늦어도 하반기에는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이 공시가 좀 의무화되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시라는 게 기업의 그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네.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재무회계 공시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을 하는 건데 ESG 투자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그것만 봐서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가 어렵다. 재무적이지 않은 비재무 정보라고 처음에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투자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ESG 투자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점이 뭐냐면 보고 싶은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ESG와 관련된.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ESG 공시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비재무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벌 일가가 어떤 일탈 행동을 한다던가 네. 환경 사고를 낸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러버시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사건이고요. 기본적인 ESG 베이스 데이터들을 공시를 통해서 좀 확보를 해놔야 이걸 가지고 이 기업 ESG가 좀 전반적으로 좋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공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투자 어떤 비중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ESG를 고려하는 투자, 책임 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책임 투자, 지속 가능 투자 이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자료화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하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공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공시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에게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네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유용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걸 활용해서 이제 더 유용한
중요한 데이터로 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ESG 관련 이슈나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이것만은 좀 체크해보자.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뭐 RE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꾸준하게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벤트로 치자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네. 우선은 이제 당장 이번 달 하반기에 정기주주총회가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움직임을 보면은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의 그 보유 목적을 일반 보유에서 단순 보유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좀 더 안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인데요. 네. 이렇게 바꾸는 사례가 최근 몇 달 동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뭐 그런 와중에도 지배주주가 없는 뭐 흔히 말하는 소유분산 기업이라고 하는 네. 뭐 금융기업이라든가 뭐 KT, 포스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배 구조를 좀 선진화하려는 움직임. 대표적으로 CEO들 연임을 좀 다들 막아놓은 사례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위가 연간 업무 계획으로 발표한 것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들어 있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ESG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범이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먼저 도입하고 개정한 영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만약에 올해 개정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 연대라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우리 기관의 보유 지분은 높지 않지만 20개, 30개의 기관이 합치면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럼 이제 최대 주주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주주 활동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인게이지먼트가 좀 레벨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 말에 정기주총 집중돼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한 투자자 연대 포함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요 ESG 그리고 지주회사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정보 됐길 바라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동희양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